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의 기상은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돼 폭염, 돌풍,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다반사가 될 미래의 한반도. 사상 최악의 날, 그 서막은 물속에서 열린다. (2009년) 기온 상승률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했던 한반도에 슈퍼 태풍이 도래한 것이다. (130년) 기상 관측 역사의 기록을 모조리 갱신할 폭우와 강풍에 재해 대비 시스템은 마비됐다.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들은 물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지구를 나누어 쓰던 도시들이 온난화의 거대한 힘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일 날은 이렇게 조용히 다가온다. 이 재앙의 씨앗은 이미 2009년 발화되었을지 모른다. 그해 세계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0.6도가 높았다. 그리고 지구의 체온 상승은 아직 잠복기에 있었다. (2009년) 여름, 피서객들로 분주한 한반도 주변 해수욕장. 삼면 바다에 상어주의보가 내려졌다. 수온이 낮은 동해까지 상어가 출몰한 것은 드문 일. 올 초에 상어의 출현이 동해안에서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에 걸쳐서 연달아 출현을 하고, 잇따라서 남해안에서 4.4m급의 백상아리가 출현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상어가 출현하는 시기인 5월에서 6월이 아닌 2월과 3월로 시기가 좀 더 빨라졌고요. 온난화가 진행된 2009년의 바다는 해양 생물학자에게도 낯설었다. 주로 서해안에서 출현하는데 그 출현 양상이 동해안과 남해안으로서 보통의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상전벽해는 육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야자수가 전라남도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촬영산맥 이남에서나 자생 가능하다고 여겼던 대나무가 서울 도심으로 북상했다. 한반도의 생태계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게 대나무가 자란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전에는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대나무가 자라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의 숫자도 줄어들 거죠. 지금은 대나무를 보고 있지만 가령 100년 뒤에는 대나무가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야자수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기간은 최근 10년간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저는 후배들한테 지금 사진을 자꾸 찍어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찍어두는 사진은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을 알려주던 풍경은 당신의 기억에만 남을 것이다. 이것이 혹시 온난화 대재앙의 전조는 아니었을까? 2009년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해독되길 기다리는 암호와 같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85년부터 설산을 올랐던 산악인 어몽길은 날로 뜨거워져가는 지구의 상태를 고스란히 목격했다. 갈 때마다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빙하가 급격한 속도로 막 녹아서 없어지고, 인간의 접근을 허락한 지 반세기밖에 되지 않은 에베레스트. 77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했던 고상돈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고 선언했던 곳이다. 그 메아리가 아직 가시기도 전. 너무나 생생하죠. 예,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 바지하고 윗들이 그거 탁 입으시고, 이제 그 산소 마스크 이런 거 쓰시고, 테이크 들고 찍은 거야. 이야, 세상에 최고의, 야, 이게 참 멋있다 말이야. 참 좋다. 막, 그때는 막 눈도 많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참 신비롭게 생각한 거죠. 예. 세계 최고봉을 뒤덮었던 만년설은 불과 30여 년 만에 녹아내렸다. 설산이 아닌 바위산으로 변한 에베레스트의 얼굴은 자연의 준엄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상을 못했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눈이 뭐 평균 발목 정도, 최소한 발목 정도까지는 눈이 쌓여있어요. 그러는데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700대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리고 3500m 올라갔는데 아침에 기온이 영상 3도예요. 아침 기온이 3500m 겨울 시즌에 1월 말에 기온이 영상 3도 5도입니다.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산에 눈도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 7대강의 발원지이자 전 세계 인구 40%의 식수원인 티베트 고원의 얼음이 녹아내렸다. 줄어든 수자원을 둘러싸고 이웃 국가 간의 분쟁의 조짐이 팽팽히 당겨졌다. 높아진 해수면은 인간의 영역으로 넘실댔다. 그래도 재해 대비책이 미비한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2009년 소위 선진국가의 첨단 방제 대책마저 우롱하는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을 기습했다. 하루에 총강수량 받는 것은 2600mm, 다시 말해서 2.6m 비가 왔습니다. 이틀 동안 합치면 3m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게 수영장도 아닌데. 기온 상승이 전 지구 평균의 2배 속도로 진행된 한반도에도 2009년은 이례적인 해였다. 그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도심 열섬 동영상.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가량을 소비하는 건물들은 60도에 육박하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도시의 열섬 효과는 많은 에너지 방출로 계속 그 도시의 기온이 상승하는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온도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전체 자동차의 80%를 차지하는 승용차 운행도 도심의 온도를 높이는 주 요인 중 하나였다. 한반도의 수도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 한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석 연료의 소비에 비례해 도심의 기온은 애누리 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가파르게 오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따라잡듯이 지구의 체온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지난 적어도 100여 년 사이에 0.6도에서 0.7도 정도 증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 효과인 CO2의 농도가
우리 사람들이 방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방출하는 그 CO2가 추가적으로 증가되면서 그 온도를 높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 IPCC는 지구온도 상승치를 상향 조정했다. 0.14도만큼 가파라진 지구온난화. 그 전주는 지구의 정수리 북극에서 울려 퍼졌다. (3m)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북극해가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텍사스 주만한 크기의 해빙이 사라졌다. 그 틈새를 비집고 부산항을 출발한 상선이 최초로 북극을 관통했다. 유럽까지의 항해 거리가 기존 항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구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던 2009년의 시선에선 추포를 터뜨릴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빙하가 녹는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에너지가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 때문에 수온이 더욱 상승하게 되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빙하를 더 녹이고, 극점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인간이 발디딜 땅은 얼마나 남게 될까? 인류의 4분의 1을 기후 난민으로 만들 것이라는 해수면 상승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었다. 어느 정도 취약하냐고 비교를 해보면 비용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에서도 10위권으로 들어가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빙하가 녹은 바닷물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의 부피도 팽창한다. 온난화와 더불어 해수면 상승은 가파라지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잠긴다고 계산을 해보면 잠기는 면적은 아마 서울의 한 1.7배 정도, 잠기는 양만 따져도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이 올라왔을 때 침식 현상이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내륙 도시도 하천을 끼고 발달한 이상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서울, 부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말해서 하구라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하구 지역에서 발달한 그 조속의 영향이 사실은 잠실까지도 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다가 높아진다는 건 강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2009년 한국의 도시가 화석 연료를 태워 밝힌 야경은 우주에서도 확인될 만큼 눈부셨다. 그때 이미 최악의 날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화석 연료에 의존한 대량 생산 소비 추세를 역전시키지 않는 한, 문명이 주는 편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온난화를 지연시키려는 인류의 노력은 무산될 것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던 숲의 역습이 시작된다. 이미 2009년 한반도에서 산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봄철까지 310건, 축구장 378개 넓이의 숲이 잿더미가 되었다. 현재 수목의 수분 함유량은 50% 내외다. 하지만 온난화로 건조기가 길어질 미래에 수분 함유량은 15%로 내려갈 것이다. 산불 모형에서 건조한 수목 샘플은 전소 속도가 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하면 가을철 그리고 봄철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을철 산불부터 겨울, 봄철 산불까지 약 한 7, 8개월에 이르는 기간이 산불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가꾼 빽빽한 수목은
산불의 불쏘시개가 되어 지구온난화에 일조할 것이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볼 수 있는 그 연기의 수증기를 제외한 연기의 대부분의 90%가 약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온난화를 제어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무색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두 얼굴, 태풍의 길목에 서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다는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고 온난화로 덮여진 지구의 열을 묵묵히 저장해왔다. 그러나 바다는 그 열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육지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조금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한 열이 바다에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 열이 축적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이 되는 거죠. 이어도 기지에서는 해수의 온도를 측정해왔다. 심해의 온도는 폭풍의 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 기온이나 수온자 이런 걸 보면은 한반도 근처가 세계에서 제일 온도 상승률이 높습니다. 태풍은 높은 온도의 바다를 지나면서 등급이 높아진다. 끓어오르는 바다는 슈퍼 태풍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이 언제 올 것이냐, 확률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매일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면 굉장히 큰 애들이 올 것이고, 모라코시라든지 얼마 전에 태풍 멜로르 일본에 상륙한 그런 태풍들도 보면 우리나라에 충분히 올 수 있는 태풍이었습니다. 오다가 조그만 어떤 기압장 변화 때문에 대만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간 거지. (2년) 연속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될 2009년처럼 미래의 그날에도 태풍은 몇 해째 한반도를 비껴갔을 수도 있다. 내리기도 했는데요. 양은 1cm 폭풍 전야는 예기치 않은 때 온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이유는 북쪽의 찬 공기가 온난화가 진행된 미래에는 폭염과 게릴라성 폭우 정도는 일상사로 여길 만큼 익숙해질 것이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길 하루의 끝자락. 심해로부터 끓어오른 바다의 열기를 실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컴퓨터로 모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접근하면서 최성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쇠약기로 들어갔는데 바닷물 온도가 충분히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나갈 때도 쇠약기가 아니고 동해로 빠지면서도 점점 더 발달하는 그런 태풍으로 보였습니다. 중심부근 순간 최대 풍속 초당 80m, 강수량 1000mm,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를 합친 규모의 슈퍼태풍이다. 초속 63m의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된 송전탑도 전신주도 슈퍼태풍의 제물이 된다. 그날 밤 도심은 암흑천지로 돌변한다. 다음 날의 풍경은 당신의 상상을 능가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건물은 과거 100년에 한 번 도래할 만한 재난을 염두에 두고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경험해보지 못한 슈퍼태풍의 한가운데 안전한 곳은 과연 남아있을까? 이미 기존 등급을 뛰어넘는 태풍은 덮여진 한반도를 지나며 점점 힘을 얻어나가고 있을 것이다. 더 낮은 등급의 태풍 도래로도 전국 침수 예상 지역은 1080여 곳에 이르렀었다. 치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재앙의 도래. 도로와 강,
공토와 주택의 경계는 자연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늘어난 강물에 도로는 쓸려나갈 것이다. 출근길의 도시는 마비된다. 바다 위의 어떤 선박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북한강에 포진한 댐들은 한강으로 향하는 방류량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한강의 수위가 9시간 이상 올라가면 전국 47개 시 군구가 물바다가 되기 때문이다. 슈퍼 태풍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면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저희들은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또 홍수 방어 시스템 제가 볼 때는 방어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한강의 16개 댐으로도 가둬둘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은 댐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슈퍼 태풍 도래 17시간 후 강과 무태 경계는 물속으로 사라진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위력을 떨치던 슈퍼 태풍이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간 후 복구 작업은 발빠르게 가동될 것이다. 피해가 크긴 하지만 한강의 범람은 수차례 겪어온 재해이기 때문이다. 초속 80m의 강풍에 무너진 송전탑도 궤도를 이탈한 열차도 정상 가동을 약속하며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규모 정전을 불러온 선로 붕괴는 24시간 이내에 보수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미래에 태풍 피해 복구는 2009년의 낙관적인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매년 무더위 도래와 함께 최고치를 갱신해가는 전력 수요. 2020년경 한반도 발전량 전망은 수력발전 1%, 화력발전 40%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의 주 요인으로 꼽혀온 화력발전이 줄어드는 대신 원자력 발전량이 45%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온난화는 원자력 발전소를 위협한다. 아열대성 해파리가 냉각수를 배출하는 배수구를 막는 사태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문제다. 이미 2003년 유럽에서는 냉각수로 쓰이는 강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원자력 발전이 제한된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가동을 중지하면 IAEA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발전을 할 수 없다. 슈퍼 태풍이 지나간 자리,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역시 가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5분 내에 발전이 가능한 수력발전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 전국적으로 정전이 났기 때문에 전기가 없습니다.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체 전원이 없더라도 기동이 가능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충주 수력 발전기 165기 병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홍수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한 댐에 수력 발전을 할 만큼 수자원이 남아있을 것인가? 방류와 함께 사라지는 식수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기의 단점은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면 전기를 생산해도 다 버려야 됩니다. 발전과 수도권의 식수,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래에 대한 그 확률 홍수량은 약 한 15% 정도에서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홍수량 자체도 한 30% 내외에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치수를 위해서는 오히려 댐을 굉장히 이렇게 비워둬야지만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물을 이용하려면 항상 가둬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모든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시작된다. 냉각수 이용이 가능한 몇 개의 발전소만이 가동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발전소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 사상 초유의 전국 정전이다. 안방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전기가 증발한다. 공장이 정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수도 같은 경우도 다 전기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가 정지이 된다고 하면은 수돗물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증발한 도시는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기를 누려왔는지 반증한다. 자연광을 막아버린 현대의 건물들은 대낮에도 암흑천지로 돌변한다. 냉난방, 환기까지 전적으로 전력에 의존하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저층 주택보다 3배나 높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다. 그러나 온난화된 환경에서는 모두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비상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겠지만 수도와 일부 엘리베이터만 가동할 정도다. 온난화로 인해 정전복구가 지연될 때 비상발전기도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비상발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연료에 대한 공급에 한계가 있고 발전기 자체의 용량 기기에 대한 특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로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침묵하고 가로등마저 눈을 감을 때 도시의 모든 활동은 마비된다. 이미 2003년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광역 정전이 발생했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단 25시간의 정전이 뉴욕을 아비규환의 도시로 만들었다. 폭염과 전기 부족이 일상화돼 온난화된 지구는 삶의 질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어왔던 인간을 우롱하고 있다. 높이 220m에 달하는 위용을 자랑하는 후보댐. 콜로라도 강의 홍수를 제압하고 사막 위에 라스베가스를 세우게 한 원동력이다. 30년대 후보댐이 완성된 이후 홍수, 가뭄 피해가 없어 현대공학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2009년 후보댐은 지구온난화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었다. If you look over there on the spillway where those two rust-colored squares are, that's where the water level was in the year 2000. And you can see now how far down it's dropped in just the last 9 years. 물이 가득 찼던 호수는 이제 물이 줄어든 경계선에 둘러싸여 있다. 온난화로 인한 증발과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조만간 미드호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자연을 바꾼 인간의 문명, 그러나
그 문명의 역풍은 인간이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세 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후버댐도 수면 위로 발전기가 드러나면서 발전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을 넘어섰다는 미몽은 아주 짧게 끝나버렸다. We're looking at possibly changing out the generators and putting in new turbines that would allow us to generate at much lower lake elevations than the current systems do. Obviously, there's nothing we can do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Our role is to be prepared for whatever happens. 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가 진행될 때 지구를 복제하는 것이 인류 생존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은 이미 80년대 암울하게 나와 있었다. 풋볼 경기장 3개를 합친 크기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바이오 스피어 2다. The Biosphere 2 is the world's largest controlled environmental facility that can be completely sealed from the outside world. 인간의 기술로 지구를 복제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바나, 온대, 열대 우림이 산소를 제공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완벽한 밀폐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Learning how the Earth works by building a smaller replica of it so that we could take questions from Biosphere 1, the Earth, and apply them to Biosphere 2, which was kind of like a test tube. 5명의 지원자가 2년여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조건이었다. 참가자 린다 레이는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80년대 과학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예측하지 못했던 데서 일어났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If you had very, very bad asthma, it would be like that. You can't breathe very well. We woke up and we look at the CO2 levels in the air every single day and make decisions about what we could do about it. On Earth, you probably don't do that in the morning, do you? We don't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ink, oh my gosh, the CO2's climbed another 1 part per million. I'd better not drive my car today. Or I'd better plant another plant today. You probably don't think about that. But maybe we should. We had to think about that inside of Biosphere 2.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가 오르자 식물은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시작했다. 해발 18,000m의 높이에서나 생기는 산소 부족 현상이 유리 온실로 밀려들었다. And when they sealed the building, those soils did what really good soils do. They consumed all the oxygen, the microbes in the soil consumed all the oxygen and drew the oxygen down in the facility. And they released a whole lot of carbon dioxide out into the atmosphere inside the building. 강우량을 맞추어 봐도 온도가 높아진 돔 안에서 수목은 30% 빠르게 고사했다. 산소를 배출할 자원은 이렇게 쓰러져 갔다. 인공 해양 지역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보였다.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녹으면서 해양 생물계의 교란이 시작된 것이다. As concentrations go up in the atmosphere of carbon dioxide, this changes the bicarbonate components of the ocean, and it changes the pH of the ocean, and the ocean becomes ever so more slightly acidic. Corals grow at a slower rate. The change is so rapid that species don't have a long time to respond. 그러나 달라진 것은 생태계만이 아니었다.
한정된 자원과 공간을 두고 참가자들의 관계는 왜곡되어 버렸다. 온난화된 미래에 지구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All of the fights we had were over the shared resources. So I would be in charge of the rainforest, and I wanted to use all of the really pure water to water the rainforest, bu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ocean needed the water for the ocean. And that should sound very familiar to you because we have exactly those kinds of problems on the earth. And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start wars on earth. 과학기술은 지구를 복제할 수 없었다. 우주 식민지 건설을 표방했던 바이오스피어 2는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한 지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암울한 묵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that we don't know about how the Earth works. We do know that continuing to put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is a very bad thing. Is that CO2 concentration is related to temperature. So inside the building, if CO2 concentrations go up, we can actually use air conditioning and cool the building. But you can't cool the Earth. If CO2 concentrations start to run away to high concentrations, then we would see what folks call runaway global warming. 온난화가 기승을 부리는 그해 가을, 우리가 오래전에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식량난이 도래한다. 열파가 한반도의 주작물인 쌀을 공격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미래를 상정, 벼가 여무는 시기의 온도를 섭씨 30도로 설정해 재배해보았다. 추수 시기, 고온에서 자란 영구동에는 쭉정이 많이 남아있다. 출수기에 최고 기온이 3도씩 상승했을 경우에 최대 40% 정도의 수량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0%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이 약 500만 톤으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3억 명의 인구가 살던 곡창지대가 범람하면서 쌀 수입도 용이치 않을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쓰는 식량 대란이다. 쌀 생산량이 단 10%만 줄어도 가격은 2배로 뛴다. 식량 배급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식량난은 바다에도 이어진다. 이산화탄소의 농축으로 칼슘으로 된 껍질을 가진 양식 어종이 서서히 사라진다. 농작지도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되는 미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로 표층이 휩쓸려 나가기 때문이다. 산림 지역들이 헐착성들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초지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초지 지역들조차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면은 표토가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황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막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국토의 3%, 현재 서울의 면적 정도다. 그러나 사막화는 연쇄 반응으로 면적을 넓혀나갈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유지 비용은 막대해질 것이다. 일정 기온에서 유지 가능하게 설계된 도로망, 전국을 휘감는 광범위한 고속철의 레일망은 지속적인 폭염 아래 사고 위험을 안게 된다. 탈선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은 더 올라갈 것이다. 대기 온도가 32도쯤 되면 레일 온도는 45도에서 50도를 육박하기 때문에 레일이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열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워진 지구에서 어떤 일상적 행위도 안전하지 않다.
인간은 급속도로 바뀌는 지구의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학문적으로 이제 예측이 어려운 정도의 그런 큰 재앙이랄까 이런 수준의 숲이 사막으로 변하는 천지개벽.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몸 안에서 벌어진다.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가 2도, 3도, 4도 올라간다 그럴 때 굉장히 적은 온도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그런 온도라 드립니다. 폭염을 경험하면 인체의 피부 혈관은 확장되고 혈액 점성이 묽어진다. 여름철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다. 이런 폭염이 일상화된다면 인간의 몸은 다양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지나친 땀 배출로 인체 내 수분이 감소하고 소변 내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 동남아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병들이 한반도를 다시 강타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1990년대까지 이제 말라리아든가 이런 질병들은 거의 다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 이후에 이제 말라리아들이 다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연간 한 2,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쯔츠가무시라든가 이렇게 진드기 같은 곤충이 매개하는 그런 질병도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해서 지금 6,000명 연간 많을 때 10,000명 정도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층을 형성할 노년층은 심혈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고온으로 꽃가루 발생 시기가 길어지면 알레르기와 천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인구의 절반가량을 덮친다. 기온 상승과 사망률은 섬뜩하게 일치한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초과한 날이 이어졌던 94년. 단 1도의 기온 상승은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어느 온도까지는 1도, 1도 온도 조금씩 올라가도 사망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계 온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온도가 조금씩만, 1도씩만 올라가도 사망자가 막 몇십 프로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체는 지구 온난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온 상승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인간의 신체는 적응을 포기한다. 단 1도의 온도 상승은 인류를, 지구를 제어 불능의 궤도로 밀어넣을 것이다. 현세기 중 10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제 지구 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다. IPCC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100년간 우리가 현재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은 온도는 약 6도 이상 상승하고 이산화탄소는 약 1000ppm 정도에 도달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 미래의 어느 날, 바다의 온도 상승과 함께 심해에 응고되었던 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는다. 메탄가스도 현재 지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입니다. 약 지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메탄가스 방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해양 퇴적물 속에 있던 얼어있는 상태의 메탄이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또한 배출이 됩니다.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메탄가스는 수면으로 솟아오르면서 주변의 물을 끌어당긴다. 거대한 물기둥은 대기에서 메탄 구름을 형성할 것이다. 공룡이 멸종하던 나이 다시 지구상에 도래한다.
메탄가스 농도가 대기 중에 5% 이상 되면은 그 지구상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폭탄의 10,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기화폭탄에 비유되는 메탄 구름은 폭풍파를 일으키고 자체 압력으로 가스를 점화시키기도 한다. 화재와 폭풍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다.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 편리만을 쫓을 때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 빨리 펼쳐진다는 것이다. 지금 되돌리지 않는다면 북극 동물은 미래의 날 2009년의 공룡처럼 박물관에만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차례다. 지구온난화의 첫 페이지는 북극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는 한반도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나눠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